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대지에 낮게 깔려 사물의 형체를 흐릿하게 지우고 있던 어느 차디찬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천석군으로 이름을 떨치던 김진사댁 뒷마당에서는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장작 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쩡, 쩡 하고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대지를 뒤흔드는 고동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울분을 토해내는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안의 머슴인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저고리를 벗어젖힌 채 오직 얇은 속옷 차림으로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얀 김을 내뿜으며 위로 솟구쳤고, 도끼를 치켜들 때마다 터질 듯이 팽창하는 구릿빛 근육들은 마치 살아있는 구렁이가 꿈틀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무거운 무쇠도끼가 허공을 갈랐다가 거대한 참나무 등걸에 밝힐 때마다 돌쇠의 팔뚝에 굵게 솟아오른 핏줄들이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한 자태를 담 너머로 혹은 문틈 사이로 훔쳐보는 눈길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김진 사댁의 안방마님과 며느리 그리고 집안의 계집종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돌쇠의 도끼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곤 했습니다. 어찌 종놈의 몸이 저토록 실하단 말인가 라는 감탄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손으로 간신히 막으며, 그들은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돌쇠의 탄탄한 가슴팍과 떡 벌어진 어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초월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자 은밀한 욕망의 눈길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롭고도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뒷마당에 불청객이 나타난 것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진사의 외동아들인 개똥이가 술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개똥이는 이름처럼 그 행실이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 듯 보였으나 매일같이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노름에 빠져 지낸 탓에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밑은 거뭇하게 죽어 있었으며 걸음걸이조차 힘이 없어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는 장작을 패는 돌쇠의 건강한 신체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열등감과 불쾌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자기는 이 집안의 귀한 독자임에도 기운이 없어 숨을 헐떡이는데, 미천한 종놈인 돌쇠는 저토록 당당한 체구를 가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입에 물고 있던 가래침을 돌쇠의 발치에 퇴하고 내뱉으며 들고 있던 부채 끝으로 돌쇠의 가슴팍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놈, 돌쇠야. 상전이 나오는데 인사도 없이 도끼질만 해대느냐? 내 놈이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돌쇠는 도끼질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쏘인, 대련님께서 오시는 줄 미처 몰랐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돌쇠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키워준 병든 노모를 생각하며 매번 이런 수모를 견뎌왔습니다. 노모는 언제나 돌쇠에게 말하길, 상전의 명을 거스르지 말고 죽은 듯이 살아야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돌쇠의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돌쇠의 탄탄한 가슴, 근육을 보며 심사가 뒤틀린 듯 옆에 놓인 채찍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의 이 거만한 근육들이 내 눈을 어지럽히는구나. 종놈 주제에 몸을 이토록 키워서 무엇에 쓰려느냐. 혹여 안방마님이라도 홀리려 하는 것이냐. 개똥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히스테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작정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촥 소리와 함께 돌쇠의 탄탄한 가슴팍에 붉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돌쇠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발가락 끝은 흙바닥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돌쇠는 여전히 어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개똥이는 돌쇠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자 더욱 신이 나서 채찍질을 이어갔습니다. 더 빌어라, 더 기어보란 말이다. 이 미천한 짐승 같은 놈아. 잔인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돌쇠의 등과 가슴은 순식간에 피칠갑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돌쇠의 노모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개똥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대련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토록 모질게 대하십니까? 차라리 늙은 저를 치십시오. 노모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개똥이는 냉정하게 그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녀린 노모의 몸이 뒤로 나동그라지며 텐마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붉은 피가 노모의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번져나가는 것을 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눈동자 속의 푸른 불꽃 같은 살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하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가 서려 있는 눈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돌쇠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누굴 노려보는 것이냐. 어서 무릎 꿇지 못해. 하지만 돌쇠는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박혀있던 도끼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무십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개똥이의 떨리는 치아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한 걸음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육중한 발걸음이 지면을 밟을 때마다 개똥이의 심장은 오그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 왔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 소란의 돌쇠의 시선이 잠시 분산된 틈을 타 개똥이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마당으로 들어온 하인의 손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본 돌쇠 노모의 안색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모의 눈동자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 심하게 흔들렸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기어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그 상자를 어서 내버려라. 당장 치우지 못할까. 노모의 절규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고분고분하던 노모의 갑작스러운 발광에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온 하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엇이기에 일이 난리란 말이냐? 뒷간 옆 담벼락이 무너진 곳에서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물건이 아닌 듯하여 가져온 것뿐이다. 하인의 손에 들린 상자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한 듯 오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썩어 있었지만 그 잠금 장치만큼은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것도 잊은 채 묘한 호기심과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호!
저 늙은 종년이 저토록 사색이 되는 것을 보니 필시 이 안에 요사스러운 것이 들어 있거나 우리 집안의 재물을 훔쳐 숨겨둔 것이 분명하구나. 개똥이는 돌쇠에게 맞았던 두려움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하인의 손에서 거칠게 상자를 빼서 들었습니다. 돌쇠는 피가 흐르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저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대체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러시는 것입니까? 돌쇠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을 가르며 울렸으나 노모는 대답 대신 마른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비웃음을 흘리며 상자의 잠금 장치를 돌로 내리찍었습니다. 쩌적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비단천에 쌓인 낡은 베네쩌고리 한 벌과 붉은 실로 촘촘히 수놓아진 사주단자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고작 이런 넝마 조각 때문에 저 난리를 피운 것이란 말이냐? 개똥이가 코웃음을 치며 베네쩌고리를 허공에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안방마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님은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개똥이의 손에서 그 저고리를 낚아채듯 빼서 들었습니다. 저고리의 깃 부분에는 김진사 가문의 상징인 매화 문양이 아주 작고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내가 내 아들에게 직접 입혔던 그 저고리가 아니냐. 분명 아이가 죽었을 때 함께 태워보냈거늘 어찌 이것이 이곳에. 마님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의 비극적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진사 댁에는 같은 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정실 부인인 안방마님의 귀한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 몸종이었던 돌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마님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숨이 가쁘고 맥이 약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반면 종의 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온 집안을 흔들 정도로 건강했지요. 그날 밤 아들이 죽으면 자신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식에게 많은 노비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돌쇠노모의 뒤틀린 모성애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노모는 숨이 멎어가는 안방마님의 아기와 자신의 건강한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달려갔으나 기적적으로 아이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죽일 수 없었던 노모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증거가 될 베네쩌고리를 상자에 담아 땅속 깊이 묻었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님의 반응에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그깟 헌옷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리 놀라십니까? 어서 저 천한 것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하십시오. 개똥이가 소리를 지르며 노모를 다시 발로 차려는 순간 안방마님이 개똥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타격음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개똥이는 영문도 모른 채 볼을 움켜쥐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네가 대체 누구라고 저 노인에게 발길질을 한단 말이냐. 마님은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린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피범벅이 된 채 영문도 모르고 그저 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잔치 준비로 집안을 비웠던 김진사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환갑잔치를 앞두고 마당에서 피를 보고 통곡을 하다니 김진사의 등장에 개똥이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돌쇠놈과 미친 노파가 집안을 망치려 합니다. 당장 저놈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아들의 말을 듣는 대신 부인의 손에 들린 베넷 저고리와 바닥에 널브러진 상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야, 네, 이놈, 잠시 몸을 일으켜 보아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주춤거리며 일어나자 김진사는 돌쇠의 허리춤을 잡고 바지를 거칠게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돌쇠의 오른쪽 엉덩이, 그 단단한 근육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김진사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온다는 북두칠성 형상을 닮은 7개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점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녕,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김진사의 통곡 섞인 외침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던 개똥이가 발광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가짜야. 내가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고요. 개똥이는 미친 사람처럼 돌쇠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짓누르는 개똥이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이제 돌쇠의 눈에는 더 이상 인내나 복종은 없었습니다. 오직 빼앗긴 세월에 대한 분노와 정당한 주인의 기세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덮쳐오는 개똥이의 가슴팍을 거대한 바위 같은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와 안방마님이 보는 앞에서 개똥이를 번쩍 들어올려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내 놈이 내 자리를 훔쳐 30년을 호요시켰단 말이냐. 내 어머니의 손을 짓밟고 내 가슴에 채찍질을 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느냐. 돌쇠의 포효가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똥이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똥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천천히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들고 있던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육환장을 뺏어든 돌쇠가 그것을 김진사의 발치에 내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라 불러야 할지 대감마님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나 30년의 세월을 종으로 산 저에게 이제 와서 아들이라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30년의 피눈물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돌쇠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절한 줄 알았던 노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품 안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해. 노모가 은장도를 휘두르며 달려든 곳은 놀랍게도 돌쇠가 아닌 안방마님의 목덜미였습니다. 은장도의 서슬퍼런 칼날이 안방마님의 목줄기를 향해 들이닥치려는 찰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더 빨랐던 것은 돌쇠의 거구였습니다. 30년간 장작을 패고 가마를 매며 단련된 돌쇠의 신체는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의 두터운 손바닥은 노모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은장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고 노모는 돌쇠의 품 안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돌쇠의 외침에는 갈기갈기 찢긴 심장의 통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저들의 아들이 되면 너는 나를 버릴 것이 아니냐. 내 아들이 대감집 도련님이 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으나 막상 네가 내 손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내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구나. 노모의 비뚤어진 집착은 광기가 되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어가는 진짜 도련님을 살려냈을 때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자식을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대의는 어느덧 사라지고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양끼고 돌며 느끼던 기만적인 정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 것이지요. 안방마님은 충격으로 혼절하여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옮겨졌고 마당에는 김진사와 돌쇠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가짜 아들 개똥이만이 남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피 묻은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네, 아들아, 이 흉터들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채찍질을 했다니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이란 말이냐. 김진사는 피를 토하듯 오열하며 돌쇠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차갑게 김진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님이라 부르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엎드린 채 도망갈 기회만 엿보던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똥이는 돌쇠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니, 도련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제 형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패악을 부렸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돌쇠를 짐승 취급하며 채찍질하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루한 인간의 본성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개똥이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내 놈의 입에서 나오는 형님이라는 소리가 내 귀를 더럽히는구나. 너는 그동안 내가 맞았던 매 한 대, 내가 먹었던 찬밥 한 덩이, 내가 흘렸던 피눈물 한 방울의 무게를 아느냐? 돌쇠의 주먹이 개똥이의 안면을 향해 거칠게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개똥이의 코뼈가 내려앉으며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벌렸으나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금지옥역 키웠던 자식이 사실은 종이 씨앗이었으며 그 자식이 진짜 아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기절한 개똥이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돼지우리 옆에 차디찬 골방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놈을 묶어라. 내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10배는 더 혹독하게 이 집안의 가장 천한 일을 시킬 것이다. 돌쇠의 명령 한마디에 집안의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주인의 기계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피 묻은 저고리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김진사가 건네는 비단 도포를 걸쳤습니다. 거친 삼배옷 대신 몸에 감기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낯설었으나 돌쇠의 눈빛은 이미 천석군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환갑잔치를 위해 준비했던 화려한 음식들은 식어갔고 대청마루에는 촛불만이 일렁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진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방 안쪽에서는 안방마님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아니, 내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너는 이 집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일 당장 관아에 고하여 족보를 바로잡고 너를 내 후사로 공식화하겠다. 진사의 말에 돌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는 바뀌었으나 가슴속에 새겨진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살던 행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을 헤치고 그가 도착한 곳은 개똥이가 갇힌 골방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그토록 돌쇠의 근육을 훔쳐보며 마른 침을 삼키던 김진사댁의 젊은 며느리, 즉 개똥이의 부인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등불 하나를 들고 개똥이가 갇힌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기괴했습니다. 남편이 쫓겨난 것에 대한 슬픔은커녕 입가에는 야릇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문틈으로 개똥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서방님, 아니, 이제 서방님도 아니지. 당신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기생들 품에서 놀아났는지 잊었나? 이제 당신이 개똥이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다뤄줄지 기대되지 않아?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창살 사이를 찔러대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여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등불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돌쇠의 늠름한 자태를 확인하자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혹적인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아주버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진정한 주인이 돌아오셨으니 이 집안의 법도도 새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돌쇠의 단단한 팔뚝에 슬쩍 손을 얹으며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분이 바뀌니 사람들의 태도가 이토록 추악하게 변한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녀를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법도라, 좋지. 하지만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바로잡을 법도는 신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개똥이가 갇힌 방 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 다리에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개똥이의 처절한 비명의 돌쇠와 여인의 시선이 동시에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집동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수만 마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개똥이의 몸을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쥐떼도 흔한 벌레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바닥을 가득 메우며 개똥이의 살을 파고드는 것은 수만 마리의 검은 지네들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을 쳤으나 쇠사슬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는 이내 그의 처절한 비명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줘. 누가 이것 좀 떼어줘. 돌쇠야, 형님, 살려주십시오. 개똥이의 피부는 지네들이 뿜어내는 독으로 벌겋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돌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법도 하건만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기괴한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엇보지요. 저 사내가 내 가슴에 박았던 대못들이 이제야 진해가 되어 돌아간 것이니 참으로 달콤한 광경이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뱀이 풀숲을 지나는 소리처럼 서늘했습니다. 돌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천석군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옥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모의 뒤틀린 욕망, 김진사의 무능한 방관, 안방마님의 위선, 그리고 개똥이의 패륜과 며느리의 잔혹함까지 돌쇠는 자신이 30년간 겪어온 고통이 단순히 신분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흉측한 기운 때문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멈추고 김진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개똥이의 비명소리에 자석이라도 이끌린 듯 다가왔으나 방 안의 풍경을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냐? 우리 집안에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어찌 일어난단 말이냐? 김진사의 외침에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변고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시렸습니다. 땅속에 묻혔던 진실이 햇빛을 보았으니 이제 그 진실을 덮기 위해 희생되었던 원혼들이 깨어나는 법이지요. 돌쇠의 말이 끝나기 무사하게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던 노모가 허공을 휘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려 흰자위만이 번뜩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노모는 김진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종으로 부려먹은 대가다. 내 아들의 피로 일군 이 가문, 내가 다 불살라버릴 것이야. 노모가 품속에서 불씨를 꺼내어 초가 지붕에 던지자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굶주린 야수처럼 김진사 댁의 화려한 기와지붕과 석가래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과 화마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하인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김진사는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가산을 보며 넋을 놓았고 젊은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돌쇠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도련님, 저와 함께 떠나요. 이 썩은 집구석은 타버리게 두고 우리 둘이서 새로운 세상을. 그러나 돌쇠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돌쇠는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개똥이를 쇠사슬째 끌어당겨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불길을 병풍 삼아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타오르는 업보와 함께 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천한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김진사는 번뜩이는 불꽃 속에 비친 돌쇠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굴 위로 겹쳐지는 수많은 노비의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김진사가 입을 때려는 찰나 불타는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그들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불꽃이 시야를 가린 사이 돌쇠는 노모를 등에 업고 불길을 헤치며 대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려던 돌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타는 집 밖,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낫과 괭이를 든 수많은 농민과 이 집안의 원한을 가진 주변의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돌쇠를 남몰래 도왔던 늙은 머슴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돌쇠를 향해 낫을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돌쇠야? 아니, 이제 김진사의 아들이라 불러야 하나? 우리가 약속했던 그날이 왔다. 이 썩은 세상을
갈아엎을 그날이 돌쇠는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족보를 되찾고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앞에서는 분노한 민중의 물결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돌쇠는 자신의 등에 엎인 노모의 체온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모는 돌쇠의 귓가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가느다랗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저것이 정녕 네가 원하던 주인의 자리더냐. 노모의 고개가 떨궈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나라와 돌쇠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돌쇠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쏜 곳을 확인하기도 전에 불타는 집 안에서 누군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하. 다 죽어라. 아무도 이 집을 살아서 나갈 순 없다. 그것은 놀랍게도 지네떼에 먹혀 죽은 줄 알았던 개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기어나오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다리가 돋아나 꿈틀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괴물 혹은 원한이 빚어낸 흉측한 업보의 결정체였습니다. 진해의 독에 중독되어 온몸이 검게 변한 개똥이는 기괴하게 꺾인 팔다리로 벽을 타듯 기어나오며 피 섞인 침을 흘렸습니다. 내 자리를 뺏으려던 놈들, 내 피를 말리려던 놈들, 다 이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쳐넣어 주마. 개똥이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닌 수천 마리의 벌레가 사각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깨에 밝힌 화살을 이를 악물고 뽑아냈습니다. 뜨거운 선혈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엎인 채 숨을 거둔 노모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은 돌쇠는 옆에 떨어진 육환장을 꼬챙이처럼 거머쥐었습니다. 눈앞의 괴물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이 수백 년간 쌓아온 탐욕과 기만이 만들어낸 악귀였습니다. 내 놈이 정령 갈 때까지 갔구나. 돌쇠의 포효가 불타는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습니다. 돌쇠는 거구의 몸을 날려 개똥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수가 된 개똥이는 민첩하게 천장 석가래로 뛰어올라 돌쇠를 덮쳤으나 평생을 육체노동으로 단련한 돌쇠의 감각은 날카로웠습니다. 돌쇠는 몸을 낮추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육환장을 휘둘러 개똥이의 옆구리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액체가 튀어 올랐습니다. 한편 밖을 에워싸고 있던 농민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전투를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것 보게 김진사댁 아들이 괴물이 되었어. 저 집안은 정녕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야. 최 씨의 외침에 사람들은 횃불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집은 안팎으로 타들어가고 있었고 무너지는 기와 아래서 김진사는 넋이 나간 채 타오르는 족보 조각들을 손으로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 가문, 내 이름,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그때 안방마님이 피를 토하며 무너지는 불길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괴물이 된 개똥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아들아, 정녕 네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위선과 집착으로 점철된 모성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마님을 비웃듯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녀의 어깨를 낚아채 불길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만둬라. 돌쇠가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그는 불타오르는 기둥을 맨손으로 밀어 개똥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뜨거운 화염이 돌쇠의 구릿빛 피부를 그을렸으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가슴에 남겨진 채찍 흉터들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들은 내 놈이 준 고통의 흔적이지만 또한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낙인이다 오늘. 나는 이 집안의 모든 악연을 이 불꽃과 함께 끝내겠다. 돌쇠는 온 힘을 다해 육환장을 개똥이의 가슴 중앙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곳은 인간 개똥이의 심장이 있던 자리이자 괴물의 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괴성은 단말마의 비명이 되어 사라졌고 개똥이의 몸은 점차 타오르는 숫덩이처럼 변하며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타다 남은 낡은 베네쩌고리 한 자락만이 재가 되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불길이 절정에 달해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무렵 돌쇠는 혼절한 안방마님을 한쪽 어깨에 메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넋이 나간 김진사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거대한 저택이 굉음을 내며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석군 가문의 영화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기다리던 농민들은 연기를 뚫고 나오는 돌쇠의 모습에 일제히 길을 열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그 으름으로 범벅이 된 돌쇠의 모습은 더 이상 머슴도 귀한 집 도련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전쟁의 신과도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김진사와 마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낯을 겨누고 있던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는 돌쇠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낯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쇠야,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네가 진짜 주인이 되었으니 우리를 다시 핍박할 것이냐? 돌쇠는 타오르는 잔해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따위는 필요 없다. 이 집안의 금은 보화는 모두 불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이 검게 탄 땅뿐이다. 그는 허리춤에서 김진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땅 문서 뭉치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라. 이것은 원래 너희들의 땀방울이었다. 나는 이제 돌쇠도 김씨 가문의 후예도 아니다. 그저 이름 없는 사내로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종이 조각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은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새벽녘, 연기가 자욱한 폐허를 뒤로하고 돌쇠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죽은 노모의 유골함만이 단출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산등성이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타버린 집터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또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에 새겨진 흉터 위로 돋아나는 새살을 느끼며 길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겠구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가 내딛는 길 위로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의 기운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서늘한 한 사내가 병든 노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땅을 일구고 살았는데 그 사내의 엉덩이에는 북두칠성을 닮은 7개의 점이 있었다는 기이한 소문이었습니다.